그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뭐 일단 대변인 여러분께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뭐 휴대폰을 끄시거나 이제 모음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저희들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 그 청중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제 대사문화재단을 검색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은 생중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멀리 행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행사를 좀 안내 드리면은 그 100주년 그 문학인 기념문학제가 그 한국작가회의와 이제 대사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진행이 되는데, 기념문학제가 오늘 이제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문학의 밤, 김준수 탄생 100주년 기념 시그림전, 작가별 학술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쭉 그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그 문학의 밤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작가의 유튜브를 통해서 행사가 그 생중계가 됩니다. 본 행사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작가들을 기리며 젊은 작가들이 선배 문인들의 작품을 낭독하며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그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부 사회를 맡은 그 성신여대에 있는 그 강진호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이제 그 2부는 두 세션인데, 첫 번째 여석기 선생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계신 그 이상우 선생님이시고, 토론자로는 이제 숙명여대 이진아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유튜브로 중계되는 관계로 좀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분, 20분, 발표 20분, 토론 20분,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상우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그 고려대학교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여석기 선생님, 여석기 선생님과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인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여석기 선생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석기 선생님이 이제 생전에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산책하시는 모습도 이렇게 뵙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2012년이죠. 그 연극 평론가들이 춘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은 아파트 산다는 이유로 이제 여석기 선생님을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여석기 선생님이 제가 일본에 이게 개곤 교수로 가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뉴스를 접하고 일본에서 그때 이제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목은 이제 여석기와 연극 평론의 길이라고 이제 해봤고요. 제 글은 좀 다른 분들의 글에 비해서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여석기를 가리켜 이른바 해방 1세대 영문학자, 연극평론가라고 부릅니다. 해방 1세대라는 타이틀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국 첫 세대로서 행운과 영예와 기득권을 누리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그 건국 맏형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세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석기는 해방 직후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 지금 서울대학의 전신이죠.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47년 경북대학 영문학과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해방 1세대 영문학 교수로 이제 입신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때의 감회를 막차를 탄 사람이 첫 차에 오른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영문학 교수로서 입신한 그의 감정은 첫 차를 탄 느낌과 막차에 올라탄 듯한 느낌을 아울러 가진 착잡한 심정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첫차는 영문학자로서 해방 1세대에 속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막차는 식민지 시대에 낳고 자라고 교육받은 9세대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성세대에 강제 편입되어 버린 자기 세대의 묘한 처지를 그는 막차라는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방 1세대 학자들은 대부분 학사학위만 갖고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되는 행운을 얻었고, 해방 이후 1세대 대학 교수로서 대학과 학계에서 맏형 대우를 받으며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6기가 말한 막차를 탄 사람이 처차에 오른 느낌이라는 수로에는 해방 1세대 학자, 평론가로서의 자의식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신의 말대로 6기는 이른바 식민지 막내 세대에 속합니다. 그는 1922년 경북 금능군에서 출생해서 김천고보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1939년 구제 마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동경제국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합니다. 식민지 시대에 출생해서 식민본국 최고학부의 고등교육까지 이수했으니 그를 식민지 세대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는 구제고등학교와 제국대학을 통해 식민지 시대 최고 엘리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대학 교양학부에 해당하는 3년제 마스에 고등학교를 다니며 이른바 일본식 교양주의라는 교양교육의 특권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일본의 구제고등학교는 제국대학 입학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일종의 그 학부 교양교육을 지향한 학교였습니다. 구제고등학교 학생은 다이쇼 시대 이래 일본의 전형적 엘리트 교육의 근간이 된 교양주의 교육을 통해 마음껏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한편 거리를 누비며 안하무인격으로 고성방가를 해도 묵인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6기는 문과 감류에 소속이 되어 외국어 습득과 더불어 데칸쇼, 철학과 서양 문학을 공부하는 한편 영화 보기에 취미를 가졌습니다. 시마네현 작은 시골 도시에 위치한 마스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란 시내 영화관을 쏘다니며 영화를 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절 영화 보기의 취미가 자연스럽게 연극에 대한 관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미로비치 단첸코 자서전과 고든 크레이그의 연극 예술을 읽은 것은 이 시기였습니다. 그의 동경제국대학 시기는 1942년 4월에서 1943년 12월까지 1년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징용에 끌려가게 되어 학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문학과를 다녔으나 영문학 강의에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학문 특유의 꼼꼼한 실증적 텍스트 강독이 별 감흥을 주지 못했던 데다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라 적성국 미영 귀축의 언어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일본 제국대학 교수나 학생들이 모두 맥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신예 나카노 요시오 조교수의 셰익스피어 강의에 매료당해 희곡과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연극 관습과 극장 구조 등에 대해 열변을 토한 나카노 교수의 강의로 인해 비로소 셰익스피어가 책 속에 박제된 문호가 아니라 극장에서 살아 숨쉬는 극작가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6기는 연극의 매력을 느끼고 동경 간다 서점가에서 미국의 연극 월간지 시어터 아츠 먼슬리 이 72권을 1년치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들여서 사서 읽을 만큼 열렬한 연극학도가 되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징용을 마치고 해방을 맞은 6기는 1946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이름이 바뀐 경성대학 영문학과에 편입하였습니다. 동경제대 선배인 이양아 최정호 교수에게 영문학을 배우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한 주제로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영문학사가 되었습니다. 1947년 졸업과 함께 경성대학 예과 강사를 거쳐 경북대학의 전임 교수가 되어 7년간 영문학을 가르치다가 우연치 않게 1953년 수도 서울의 환도에 맞춰 고려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953년 서울 진출은 6기에게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6기가 경북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해방 이후 최초의 전문 연극평론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듣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유민영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연극평단의 미확립으로 연극평은 현역 극작가나 연출가 혹은 일간지 문화부 기자가 쓰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1960년대 연극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분석 능력을 지닌 최초의 전문 연극 평론가로서 6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50, 60년대 연극 평론은 연극 평론가 오화섭 6기 이외에 극작가, 연출가, 문학평론가 등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이 시기에 연극 평론 쓰기에 참여한 직업군이 다양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연극 평론이 아직 전문적 분야로 독립성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땅에 연극 평론이 처음 시작되었던 1910년대 이후 근 4, 50년간 되풀이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최초의 이론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 윤백남의 연극과 사회를 비롯해 현철의 연극과 오인의 관계, 그리고 이제 김우진의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 등이 발표되면서 1920년대 초에 이르러 연극 평론의 장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해방 이전까지 천여 편의 연극 평론이 발표되었는데 가장 활발하게 연극 평론 활동을 펼친 것은 대체로 그 유치진, 함대훈, 서항석 등을 비롯한 극예술연구회 회원들이었고, 그 밖에 박영호, 민병희 등을 등 그 프로 연극인들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연극 평론을 남긴 것이 극작가 유치진이고, 다른 이들도 문학평론가, 극작가, 연출가가 본업이라는 사실을 보면 식민지 시대에 전문적 연극 평론가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해방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연극평을 쓰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문적 연극평론가로는 오화섭 6기 정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화섭 6기는 식민지 시대 대학 교육을 받은 영미희곡 전공의 영문학자라는 점, 사학을 대표하는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무시하지 못할 차이점도 있습니다. 1916년 출생한 오화섭은 동경 학생예술자의 그 여성 회원이었던 그 박노경과 결혼하고 1948년에는 박노경과 함께 극단 여인소극장을 창단하여 귀향과 인형의 집 등을 공연했습니다. 1953년에는 테아트르 리브르라는 그 극단을 창단하는 등 실제 연극 활동에 적극 참여한 평론가였습니다. 때문에 1950년대 오화섭이 쓴 연극 평론 들을 보면 그 연극계의 현상을 진단하는 시야라든가 연극 공연을 분석하는 안목에 있어서 노련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6기의 그 초기 평론을 읽어보면 한국의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예리한 지적 통찰력과 강렬한 문체를 바탕으로 정론적 비평적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6기의 연극 평론은 연극 평론을 보면 연극의 전문적 식견이 깊이 있게 드러난다기보다 일본 구제고등학교와 제국대학에서 훈련된 교양주의의 토대, 1950, 60년대 사상계 편집위원 활동을 통해 획득된 사회인식, 그리고 연극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가미된 인문적 교양주의 연극 비평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그의 몇몇 초기 비평에는 상당히 그 현대적인 그 관점의 연극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관객 없는 무대라는 그 평론에서 6기는 현대 연극이 관객을 상실한 이유가 19세기 이후 소극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근대극 운동이 그들의 그 순수와 결벽성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선민만을 위한 연극, 대중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독선적 세계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연극은 원래 축제의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대 연극이 관객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활력, 신축성, 다양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950, 60년대 환각주의에 기반을 둔 서구 언어 중심의 연극이 한계점에 봉착하였음을 인식하고 동양 연극의 극장주의적 활력에 눈을 돌려 이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했던 서구 연극의 현대성 추구와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연극 평론을 통해서 보여준 한국 전통 연극에 대한 관심과 1980년대 학술서, 동서 연극의 비교 연구에서 보여준 동양 연극에 대한 천착은 이 시기에 나타난 6개의 연극 인식의 현대성 추구가 거둔 일련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개 연극평론의 현대성은 몇 단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1950년대 중반 미국의 미주리 대학 유학, 둘째는 1960년대 중반 드라마 센터 극작 워크숍 활동, 셋째는 1971년 3개월간의 구미 연극 기행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섯 기와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가 주도한 1964년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 기념 페스티벌은 여섯 개에게 연극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 의 확신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5년 가을부터 1956년 여름에 걸쳐 1년간 한미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받고 여섯 기는 미주리 대학에 뒤늦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봉범에 따르면 한미재단은 아시아재단,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등과 함께 1950년대 냉전시대 동아시아에 방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미국 권력기관의 의도에 의해 한국 지식인 문화인을 포섭, 회유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섯 기는 한미재단 지원은 어쩌다 알게 되어 응모한 것이고 면접관 김월란, 박마리아 등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1년간 미주리 대학에서 하딘 크레이그 교수의 강의와 그다음에 리처드 호슬레이 교수의 강의를 이제 수강했는데, 특히 이제 소장학자 리처드 호슬레이 교수의 대학원 강의에서 셰익스피어 희곡을 당대 무대 기법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것을 보고 셰익스피어 연구의 진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경 제대 영문과 시절 소장학자 나카노 교수의 강의에서 느낀 희열과 흡사한 감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 미국 학계에서 유행하던 뉴크리티시즘의 열기에 영향을 받았고 미국 현대극의 흐름을 익히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의 미국 유학 체험은 두루뭉술하게 영문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던 여섯 기에게 확고하게 영미, 희곡 및 셰익스피어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47년부터 대학 영문과 교수로 활동한 그는 미국 유학 이전에 윌라 카터의 소설 개척자, 썸머셋 몸의 소설 달과 육펜스 두 권의 번역서를 출간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소설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 직후에는 알런 다우너의 연극 연구서 미국의 현대극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연극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900년부터 1950년까지 20세기 전반기 미국 현대연극의 변모 과정을 서술한 다우너의 저서 번역을 통해 현대연극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962년 남산의 연극 전용극장 드라마센터가 유치진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1957년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1년간 구미 연극 시차를 다녀온 유치진은 드라마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냉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아시아재단, 록펠러재단, 한미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서 1962년 400석 규모의 중극장 드라마센터를 완공하게 됩니다. 중극장 드라마센터를 건립한 유치진은 극장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연극연구소와 부설 아카데미를 통해 연극 연구와 교육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진은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 연극 인재로서 여석기, 이근삼, 김정옥 등 해외 유학파 기용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유치진을 옹이해온 연극 동지 이해랑, 김동원 등 극단 신현 멤버의 중용 대신에 해외 유학 출신의 신진 엘리트 여석기, 이근삼, 김정옥의 등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치진은 여석기에게 1962년 드라마센터 개관 기념 공연 햄릿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드라마센터 부설 교육기관인 연극 아카데미 원장직을 맡겼습니다. 유치진이 영미, 희곡 및 셰익스피어 학자 여섯 기를 연극계로 불러낸 것입니다. 유치진의 호명으로 연극계에 깊숙하게 발을 딛게 된 여섯 기는 1963년 9월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의 창립에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의 동경제대 선배인 권중희 서울대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최재서, 정인섭, 오화섭, 여석기, 김재남 등으로 이사진이 구성된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는 이듬해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을 위한 기념 사업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가 1964년 4월 5월
그 33일간 6개 극단이 참여하고 4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어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 기념 연극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6개의 극단이 이제 그 참여해서 공연했고요. 드라마 센터도 이제 그 셰익스피어 극을 공연했습니다. 또 하나 그 부대 사업으로 그 정인섭, 한노단, 김갑순, 오화섭 6기 등이 그 셰익스피어 학회 회원들이 대거 번역에 참여해서 셰익스피어 희곡을 완역한 셰익스피어 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6기는 정음사 전집에 햄릿, 리처드 3세, 12화를 번역 게재하였습니다. 같은 해 셰익스피어 연구자 김재남은 독자적으로 셰익스피어 전집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에 한국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 번역 출간이 2가지 판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연극학자 스보우치 쇼요가 셰익스피어 완역본 신수 셰익스피어 전집을 번역 출간한 지 3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한 셰익스피어 연극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셰익스피어 전집 출간으로 고무된 6기는 연극계에 더욱 깊숙이 뛰어들게 됩니다. 6기가 한국 연극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역할을 꼽는다면 드라마센터 극작 워크숍을 통해 신진 극작가를 양성한 것과 한국 최초의 본격 연극 전문지 연극평론을 발간함으로써 연극 평단의 확립에 기여한 것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연극계 기여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번역 및 연구, 영미 희곡 연구, 국제 극예술학회를 통한 연극 외교 활동도 역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네. 그러나 그 신진 극작가 양성과 연극 전문지 발간을 통한 연극 평단의 확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찾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1962년 드라마센터를 설립할 때 유치진은 그 극장 건립뿐만 아니라 연기자 양성 및 연구 교육 기능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그랜드 플랜 아래서 그런 드라마센터 부설 연극 아카데미 원장을 맡을 인물로 6기를 영입하였습니다. 6기를 비롯해서 이근삼, 김정옥을 초빙해 연극 이론 극작 연출을 가르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연극 아카데미를 통해서 극작 연출, 연기 등 연극 실무를 가르치고 대학원 과정의 내용을 지닌 연극과에서 연극 이론을 교육하는 것이 유치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초급 대학 수준의 그 연극 교육을 실시한 연극 아카데미는 그 1기 졸업생으로 그 신구, 전무송, 이호재, 뭐 민지환 뭐 등등을 이제 배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연극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이제 서울예술전문대학으로 승격해서 오늘날의 서울예술대학이 되었습니다. 연극 아카데미의 그 서울연극학교 이행 과정에서 이 대학원 교육 수준의 그 연극과가 사라지게 되자 6기는 1965년 연극과 학생 박조열, 노경식, 윤대성, 오재호 이제 등의 이제 그 이재현, 오태석을 이제 새로 합류시켜서 극작 수련 과정인 드라마센터 극작 워크숍을 발족했습니다. 각자 써온 단막극을 가지고 이제 그 매주 냉정한 평가와 때로는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격론을 벌이고 명동 막걸리 집에서 화해의 술자리를 가지며 앙금을 풀었고 지도교수 6기의 총평으로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극작 워크숍은 이러한 그 냉정한 상호 비판과 그 격론, 조언을 통해 신진 극작가의 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는 노경식이, 1966년에는 오재호가, 1967년에는 윤대성과 오태석이 각각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조열과 이재현은 이제 이제 연극 공연을 통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74년에는 6기 지도로 다시 2기 극작 워크숍이 드라마센터에서 이제 출범을 했고요. 2기생으로 이제 그 이강백 등이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조열, 노경식, 오태석, 윤대성, 오재호, 이재현, 이강백 등 1960, 70년대 한국 극작계를 주도한 작가들이 이 작은 극작 워크숍에서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극작 워크숍을 통해서 박조열, 노경식, 윤대성, 오태석, 이재현 등 신진 작가들의 극작 기량만 향상된 것이
아니고 이들의 극작을 지도한 여석기도 이 워크숍 1기생, 2기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그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1960년대 이후에 6개의 연극 평론이 훨씬 더 발전된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러한 그 사례가 이제 122페이지에 있는 이 여석기 선생의 이제 평론이고요. 예, 그건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요. 1960년대 중반 극작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여석기는 연극계에 한 발 더 깊숙하게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신진 극작가를 양성하면서 연극 평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소 무모하게 1인 편집 잡지의 성격을 갖는 연극 전문지, 연극 평론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를 발간한 것이 1970년 4월 120페이지의 얇은 개간지였습니다. 정가는 200원, 발행 및 편집비는 6기, 인쇄인은 유기정, 발행처 연극평론사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 133-51로 6기 자택이었습니다. 연락처는 한국영문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잡지 뒷면에는 제1호부터 3호까지 한국신탁은행 전면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 한국신탁은행장은 6기의 마스의 고등학교 동기생 전신용이었습니다. 인쇄인 유기정은 삼화인쇄 대표였습니다. 잡지 연극평론은 한마디로 해방 이후 발간된 한국 최고의 연극 전문지였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6기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영세한 잡지였습니다. 편집 발행인은 6기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부편집인으로 연극평론가 한상철의 조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동아출판공사 편집장이었던 극작가 노경식은 교정, 인쇄 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편집장 역할을 했습니다. 즉 잡지의 기획 편집은 6기 한상철, 그리고 교정 인쇄는 노경식이 분담하여 연극평론이 발행되었습니다. 6개 이 같은 그 무모한 잡지 발행은 동경제대 시절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주고 동경간다서점가에서 미국 연극 잡지 72권을 사들일 정도의 저널 집착증이 사들일 정도로 강했던 저널 집착증이 한몫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1959년부터 8년간 잡지 사상계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잡지 편집 경험도 일정한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 봄에 발행된 창간호의 구성을 보면 특집 제목으로 1970년대 한국 연극의 전망과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의 이제 글이 있고요. 이제 특집은 아니지만 이 창간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건두 논문이 한상철의 잔혹 연극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브 그리에의 사무엘 베케트론이 이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연극 평론이 1960년대 서구 연극의 현대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에릭 벤틀리의 연극의 생명을 이제 번역 연재했고요. 그다음에 오태석의 희곡 사육이 이제 게재되었습니다. 연극의 생명의 번역 연재는 이제 제 12호까지 이어졌고요. 13호부터는 이제 제임스 루스 에반스의 현대 연극의 실험이 6개에 의해서 번역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부터는 연극 현장 비평의 기능을 보완해서 합평 혹은 이제 시평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지가 연극 전문지를 지향했지만 지나치게 학술 잡지의 성격이 강하고 현장 비평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평, 시평란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호를 거치면서 연극 평론이 권두 논문, 특집, 인터뷰, 합평, 시평, 연재, 희곡이라는 편집 체제의 기본 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2호를 보면 2호에도 여전히 서구의 이 현대 연극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제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호부터는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제 서구 연극의 현대성에 이제 지나치게 치우쳐 왔다라는 것을 이제 좀 성찰하고 이제 특집의 주제를 한국의 전통 연극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두 논문으로
조동일의 봉산탈춤 양반 과정의 구성이 이제 게재되었고요. 특집으로 이두연의 전통 연극의 계승, 그리고 이제 그 전통 연극에 대한 이제 그 토론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곡 난에도 현대희곡 대신에 강령 탈춤 대본, 꼭두각시 노름 대본 이런 것을 이제 실었다는 점을 보면 사모가 서구 연극의 현대성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극의 계승과 창조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합평과 시평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술적 잡지였다라는 그 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비평보다는 학술적 전문 비평의 확립에 좀 무게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연극 평론이 서구 연극의 현대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연극과 한국 연극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3호의 특집과 건두 논문이 이제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데, 4호부터 이두연, 유민영의 한국 신극사 자료를 연재했고요. 그 다음에 6호부터는 유민영의 한국 희곡사 연구를 연재했고, 이제 9호부터는 조동일의 이 가면극에 대한 글을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술서 조동일의 탈춤의 역사와 원리, 유민영의 한국 현대희곡사 같은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이 연극 평론의 이 논문 연재가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극 평론 이 출간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70년대 연극 평론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서울 극평가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결국 이제 1980년대는 한국 연극 평론가 협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초대 회장을 여석기 선생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적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석기는 한국 최초의 연극 평론집으로 평가되는 한국 연극의 현실을 출간했고, 이후 서구 연극의 현대성과 동양 연극의 관련성을 연구한 저서, 동서연극의 비교 연구 등 무게 있는 저술을 남겼고, 만년에도 저술의 열정은 꺼지지 않아서 셰익스피어 연구소, 햄릿과의 여행, 리어와의 만남, 나의 햄릿 강의 등을 출간했습니다. 나의 햄릿 강의를 출간할 때 그의 나이는 미수에 가까운 86세였습니다. 그러나 경북 김천에 10대를 이어온 천석군 가문 출신으로 독립운동가 여한옥의 아들로 태어나 김천의 이름난 수제 가문을 빛낸 명석한 재원이었던 여석기는 92세 되던 해 서울 대치동 양재천변 산책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2014년 6월 12일 한국 연극계의 큰 별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개입하기가 힘들었는데, 연극 비평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신 이제 여석기 선생님의 활동을 아주 섬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이진아 선생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은 이진아입니다. 지금 여석기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이상호 선생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좀 읽으면서 또 일부는 건너뛰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석기 선생님은 해방 후 한국 연극계의 1세대 연극 평론가이시자 전문 비평의 시대, 연극 전문지의 시대를 연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우 선생님의 논문은 그런 여석기 선생님이 걸어온 연극 평론의 길을 수련과 경험, 성취와 의미를 아우르면서 고고하십니다. 동경예술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시던 시절 미래의 연극학자, 연극 평론가로서의 길을 예비한 듯 그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경험과
연극과 영화에 대한 관심, 셰익스피어 강의에 대한 매력, 독서 이력, 그리고 월간지를 구입한 일 등등을 언급하시면서 해방 후 처음에는 영문학자로, 그 다음엔 셰익스피어 전문가로, 그 이후에는 연극 평론가로서의 길을 걷게 될 선생의 운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계나 연극평론 등 선생이 관여해온 주요 매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극평론가로서의 자의식을 확립해 나갔는지를 조망하고 뒤늦은 미국 유학을 통해서 접하게 된 무대예술과의 관련 속에서 고전 희곡을 연구하는 학풍, 또 영문학계의 뉴크리티시즘 등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석기 선생님의 활동은 공연을 보고 글을 쓰고 연구하며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에게는 한국 연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제를 털어 전문지를 발행했고 강단뿐 아니라 현장에서 연극인들을 가르치고 토론하였습니다. 드라마 센터와 극작 아카데미 등에서 활동하며 신진 작가를 양성했고 현장 연극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정책적 제안을 했고 고군분투하며 제도를 만들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고쳐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선생은 연극평론이 불모기에 연극평론이란 과연 무엇이며 연극평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응답을 찾아나간 분이었습니다. 한국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연극평론은 당시 현장 연극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잡지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극 전문지, 연극 비평지의 전범이기도 합니다. 여석기와 연극평론의 길은 선생이 개척하여 걸어간 길의 연극사적인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밝혀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도 현대 연극사 속에서 선생의 발자취를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평론의 길에는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토바볼 몇 가지 연극사적 쟁점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선생님의 논평을 충분히 전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의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를 여쭙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연극평론가 담론의 형성은 현장 예술가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연극 운동가이자 이론가였고 동시에 작가이자 연출가였습니다. 그러나 여석기 선생의 시대에 오면 평론가가 주도하는 연극 담론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1970년 선생이 창간한 연극평론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연극평론을 중심으로 평단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 영향력은 괄목할 정도였습니다. 연극 작업과 한국 연극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 가능하도록 만드느냐,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재배치하느냐가 모두 비평가의 언어에 달려있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74년 여름을 기점으로 시작된 현장의 평단에 대한 비판, 당시 표현을 보면 비평이라는 흉검, 비평 무용론 같은 격한 표현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현상이나 1977년 예그린 예술단의 이런 사람, 극단 광장의 뿌리, 극단 현쟁의 빠담빠담을 둘러싼 연이은 논쟁, 물론 표면상으로는 상업군 논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연극 평단에 대한 현장의 견제이기도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여석기 선생을 중심으로 한 비평가들이 한국 연극을 바라보는 태도, 즉 있는 그대로의 연극, 지금의 한국 연극보다는 도래해야 할 연극을 지향하는 태도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연극평론에 수록된 글을 보면 동시대 서구 연극에 대한 새로운 경향에 대한 소개나 외국 학자와 비평가들의 논문 번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연극 현장에 대한 글은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한국 연극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을 견인해야 한다는 비평가적인 사명감이 평단과 현장 간의 위계를 만들고 거리감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의 한국 연극 평단에도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도 듭니다. 이상우 선생님도 논문에서 서술하셨듯 여석기 선생님은 환각주의에 기반한 연극, 언어 중심의 연극을 비판하면서 극장주의와 동양 연극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연극평론 창간 후부터 그로토스키, 아르토, 베케트, 리차드 쉐크너 등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연극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안민수, 유덕형, 오태석의 작품, 즉 드라마 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미학의 전위적 실험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여석기 선생님이 또 여석기 선생님을 비롯한 당시의 연극 평론을 중심으로 한 평단이 보여준 미학적 급진성에 대한 열망의 요체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독일의 기록극, 리빙시어터, 환경연극, 빵과 인형극단 등 연극평론에 소개된 이들의 미학적 급진성은 사실 정치적 급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평단의 열광은 이들이 지닌 정치적 급진성은 괄호 안에 넣은 채 형식적 새로움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생을 비롯한 연극평론가들의 비평이 역시 전통연의의 현대화이며 극장주의적 실험이기도 했던 진호기굿이나 공장의 불빛이나 마당극 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그 이후에도 침묵한 까닭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여석기 선생님이 강조하신 현대성은 결국 무엇이었는가를 오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상우 선생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학술대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선생님의 어떤 행적을 기리고 또 음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짧게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진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진아 교수님은, 여석기 선생님이 출간하셨던 그 연극 전문지, 연극 평론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단행본도, 내신 분이라서 사실은 저보다 여석기 선생님에 대한 더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좀 자리를 좀 이렇게 바꿔 앉았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네, 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한 가지는, 연극 평론, 그 연극 평론이라는 이 전문지가, 이제 그 현장 비평을 약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이제 학술 비평으로 이제 좀 쏠린 게 아니었나. 뭐 이제 그리고 또 그러한 점이 평단과 현장의 어떤 그 위계, 어떤 그 괴리를 만든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연극 평론이 아카데미즘을 지향했기 때문에 학술 전문지의 성격을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석기 선생님이 당대 연극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 어떤 좀 이렇게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연극계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좀 세계 연극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제 뭐 유학도 하시고 뭐 연극 해외 시찰도 다니면서 그런 경험하신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여석기 선생님이 이 영미의 서 출간되는 연극 전문지 잡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구독해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독서를 통해서 또 체험한 어떤 세계 연극의 어떤 그런 현황과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우리 연극계에서 드물게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우리 연극계의 어떤 미래를 밝혀주는 어떤 등대 역할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극평론이라는 이제 본인이 내신 1인 잡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세계 연극의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쳤기 때문에 이제 연극계 현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 비평은 아니고 지나치게 이론 비평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의혹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석기 선생님의 연극 평론이 주도했던 어떤 연극 비평의 흐름, 이게 이제 어떤 형식적 이제 그것이 갖고 있었던 현대성이라는 게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어떤 내용적 어떤 현대성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마당극이 있었죠. 70년대 마당극. 마당극도 그 일종의 뭐랄까 이 서구의 언어 중심의 그 사실주의의 반기를 들고 나온 그런 그 탈사실주의 연극, 어떤 극장주의 연극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부재했다. 이제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부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70년대 등장했던 그 대학과 이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마당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이 세계 연극계의 어떤 현대성의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탄생했다기보다는 1960년대 중반 그 한일회담 이 반대 시위, 그러니까 즉 이 4.3 운동의 어떤 그 맥락과 깊이 관련돼 있는데요. 이제 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 운동, 이 4.3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4.19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이 민주화 운동이 민족주의와 이제 결합되기 시작하는 어떤 사건으로 보통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하 조동일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한국적 민주주의 장례식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이제 민족주의를 결합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70년대 초에 들어서 이 마당극 운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석기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추구했던 연극의 현대성이라는 지향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석기 선생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선생님, 이진아 선생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